이제 소멸시효 배울 텐데요. 우리 제목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잖아요. 결국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채권. 그러면 조세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국가가 납세자에게 가진 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징수권이 있다는 거지. 채권. 근데 뒤에 배우게 되는 환급금도 있어요. 환급금. 그거는 반대로 납세자가 국가에 세금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환급금도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환급금. 둘 다 소멸시효가 있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는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낼 때 헷갈리지 말라고. 둘 다 소멸시효는 적용된다. 이해하시겠죠?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면 5년. 여기도 5년. 근데 배째고 계속 버티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억 이상이면 10년. 숫자를 좀 요거 암기하셔야 돼. 5, 5, 10. 근데 이쪽은 국가 배째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건 없겠지. 원칙적인 5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재산이 생기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소멸시효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중단이라는 말과 정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야. 중단과 정지는. 중단이라는 말과 정지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TV 잘 봐요? TV? 안 봐요? TV 많이 봐요? 그렇죠? TV 봐요? 저는 텔레비전 좋아해서 저희 아들도 그렇게 텔레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TV 보면 리모컨 버튼 있죠. 리모컨 버튼. 그렇죠? 리모컨 버튼의 중단은 스탑이야. 스탑. 리모컨 버튼에 또 스탑 말고 뭐 있어요? 일시정지. 정지. 그러면 파우스. 이거야 이거. 그럼 중단이면 어떻게 해요? 스탑이면 요즘은 일시정지밖에 없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버전이 없지. 옛날 것들은 좀 많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다 시작이야. 다 시작. 다시 시작. 리셋한다라고 하죠. 리셋.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죠? 공부할 때 리셋하잖아요. 항상 대단해요. 그냥 공부하면 리셋이야. 늘 리셋. 새로 시작하시더라고. 그렇죠? 이거는 처음부터 다 시작이야. 처음부터. 근데 정지는 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그 기간만 빼고 다시 시작이야. 그 기간만 빼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건 이때 채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중단의 사유가 발생해. 중단 사유. 그렇죠? 그럼 이때 4년이 지나갔어. 그럼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 5년 시작하면 되는 거지. 중단. 정지는 뭐야? 정지는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 정지 사유. 4년 지나갔어. 그렇죠? 그럼 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가 있겠죠? 이때는 1년만 지나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겠지. 그래서 이게 중단과 정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의 차이는 이해했으니까 중단은 언제 중단이 되고 정지는 언제 정지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렇죠? 중단은 항상 어떤 채권자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돈을 달라고. 스타트가 채권자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채권을 요구하는 행위야. 채권의 납부를 요구하는 행위. 어떤 액션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정지는 뭐야? 정지는
키워드가 유예야, 유예. 그래, 돈 없어? 잠깐 봐줄게. 유예해 주는 거야. 정지는 유예가 핵심이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 중단. 그래서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이 시효를 계산한다 돼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고지, 최고, 청구, 압류 있죠? 요게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세법에서. 고지, 최고, 청구, 압류. 근데 원래 민법에도 있어서 요런 게 문제가 돼. 여기 한번 들어봐. 내가 이 세무조사 받고 15년 거 1억, 16년 거 1억, 17년 거 1억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 납세 고지는 하나하나 있는 거야. 하나하나. 즉 3개의 채권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민법에서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 갚았어. 하나. 그렇죠? 1억에 대해서 5천 갚았어. 5천. 5천을 상환했어. 그렇죠? 이것도 중단 사유야. 이것도 5천만 원. 이해하시겠어요? 5천만 원.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채무의 승인이라고 불러. 승인. 그래서 하나만 거의 다 적어놔. 그래서 꼭 세법에 있는 것만 쓰는 건 아니고 채무의 승인도 중단 사유야. 왜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소멸시효라고 그랬잖아요. 그 권리 위에 잠잔 적이 없어. 받았으니까 참았겠죠. 일부라도. 그래서 걔도 있어. 지금 1차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2차 시험 이런 데는 요거 아느냐 모르냐가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어. 그래서 기억해. 그래서 제가 어제 예를 들은 것 중에서 9억 연이 있는데 5억 딱 남기고 갚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은 고지가 여러 개 돼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일부만 갚은 거야. 그거 다 생각을 해야지. 한 장이 9억짜리면 일부 갚으면 소용없어. 어차피 제척기가 소멸시효 새로 시작한다고. 여러 장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잘 골라야지. 5억 딱 맞춰서 딱딱딱딱 골라야지. 이왕이면 언제 거부터 갚는 게 좋겠어. 그렇지. 누가 가까운 걸로 있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마인드? 국가도를 빼먹겠다는 거악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거까지 참고로 하시면 돼. 고지, 최고, 청구, 압류라는 건 다 채권자인 국가가 액션을 취한 거죠. 돈 내놔라.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른쪽에 정지 사유는요. 이미 진행된 기간은 유효하며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잔여 기간만 진행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느낌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 첫 번째는 분납. 세금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봐줬잖아. 분납 기간은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게 뭐 2개월 분납하죠? 그럼 2개월 끝나고 나서부터 5년 시작하는 거야. 유예 기간 있죠? 유예. 그래서 뒤에 국세징수법 배웁니다. 징수나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연 단위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걸 얘기해. 그래서 그때도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지. 그럼 연부연납 기간 동안은 전체 채권이 다 정지돼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연부연납 5억 원을 1억씩 5년 동안 나눠서 낸다 그러면 전부 다 정지돼 있는 거야. 전부 다 봐주고 있으니까. 자, 5번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볼게. 우리 뒤에서 한번 배우게 되는데 사해 행위 취소라는 게 있어. 민법에 있는 논리야. 자,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도 있어. 이제 납세자 같은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 근데 국가가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가 채무자예요. 조세 채무가 있어. 그런데 얘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압류하겠죠. 근데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돌리는 거지. 그렇죠?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징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양도해서 이 받은 사람과 징의해서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민법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양도해서 받은 사람은 전득자라고 표현해. 말 더럽게 어렵네. 그리고 징의해서 받은 사람은 수익자라고 표현해요. 수익자. 이런 용어가 너무 약해서 세법학 같은 거 하면 저게 무슨 개소리냐.
수익자 그러면 수익자? 신탁? 뭐 이런 거 생각해. 그런 게 아니야.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래. 제3자에 빼돌리죠. 회사 자기 사업 같은 거 망하면 세금도 체납이거든. 다 재산 빼돌리지 뭐. 그럼 국가는 가만히 눈 뜨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이걸 채권자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집행을 해야 하니까 이런 걸 사해 행위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취소를 이런 행위를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 누구한테? 법원에. 법원에 취소 청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사업하시다가 조그맣게 사업하다가 자기 따르면 머리 굴린 사람들 있죠? 국가 다 소송해. 다 뺏겨. 과학은 먼저 준비했어. 먼저. 진짜 소학들 있죠. 소학. 진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좀 사업하다 체납하신 부가세 체납하고 이런 분들 있죠. 부가세 체납은 많지. 생각해봐. 내가 한 10억 매출했는데 1억 부가세 받았지만 종업원 인건비가 한 12억 나가고 이러면 족저잖아. 부가세 못 내는 거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 부가세 누가 대준 거예요? 종업원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체납한 상태에서 망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서 야 애 새끼는 살아야지 마누라는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혼하면서 같이 넘긴단 말이야. 그렇죠? 국가는 다 찾아냅니다. 요거 봐라. 찾아내요. 보증금 넘겼어? 전세 보증금 뺐죠. 진짜 과학은 처음부터 차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 걸려. 예. 어쨌든 그래. 그래서 국가가 이런 걸 소송을 하지. 취소 청구 소송. 법원의 소송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제3자의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 그 기간 동안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겨 국가가 그럼 뺏어오면 되죠? 국가가 질 수도 있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간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소송이 각하, 취하, 기각된 경우 시효 정지의 효력은 없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겼을 때만 국가 이겼을 때만 정지가 돼 있는 거지. 또 돈 세금 안 내고 튀는 애들 많지. 요즘에 비투 운동 막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많이 느껴요. 그분들 다 체납자지. 연애 아버지 부모님들 당연히 체납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외국 가신 거죠. 외국 뭐 뉴질랜드 가고 캐나다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기간 동안에도 옛날에는 다 지나가 버렸지만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 그래서 법을 개정한 거야.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국외 체류 기간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20년 전에 도망가. 지금부터 20년 있다가 돌아와. 그래도 그 기간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근데 잠깐 체납자라고 관광을 못 가요? 관광 갈 수 있지. 관광 간 기간도 지금 정지시키면 안 되겠지. 6개월 이상이지. 6개월 이상. 그렇죠? 정지된다 이거지. 그랬더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주변에 납세자는 뭘 알려주면 대단히 응용해요. 그러면 5개월씩 왔다 갔다 하면 안전한 건가요? 물어봅니다. 그게 6개월이 연애 계속해서 뭐 이런 문구가 없어. 아직 법은 없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는데 계속하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체납자는 영원히 생각해요. 배째 생각.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6개월 이상 얘기를 해줬지. 내가 또 6개월 이상 있으면 정지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5개월 29일 있다가 다시 왔다가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나가면 이러면 어떠냐. 짜증이 나죠. 짜증. 여러분들 일하면 체납자가 물어보는 거 그리고 우리 납세자들이 물어보는 건 너무 창의적이라서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는 겁니까? 내가 잘 몰라서 짜증이 나는 거 사실은. 잘 알면 기뻐 항상 모르는 거.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면 그래도 열심히 대답하는 게 모른 척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 아니 알면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다 설명해 주지. 어려운 질문 있으면 창의적인 질문은 혹혹 그래. 체납자는 다 창의적이야. 납세자는 다 창의적이야. 내 거 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창의적이야. 그 아이디어에 제가 진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우고 또 응용하죠. 어쨌든 간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정지와 중단의 개념은 잘 하셨어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간 잘 체크해 놓고 5년 그리고 5억 원 이상인 국세는 10년. 그러면 소멸시효도 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기산일이 있겠죠. 그럼 소멸시효는 징수권이니까 확정이 돼 있어야 돼. 확정. 그럼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확정하는 방법이 납세자가 신고했을 때만 확정되는 거지. 그래서 표를 보면 첫 번째 표에는 그냥 신고 납부 세액이 아니라 신고한 경우지. 그렇죠? 신고했으면 그때부터
잡아야 돼. 근데 신고하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지금 납부를 안 했으니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잖아요.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법정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야. 신고 납부 기한.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정부가 부가 고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하겠어? 그걸 결정해서 고지하겠죠? 그 밑에 있는 거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했다. 그러면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 그래서 단순히 신고 납부, 부가가세 이런 게 아니야. 포인트는 뭐다?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럼 확정하기 위해선 신고 납부 제도에서 신고했을 것이고 설령 신고 납부 제도라도 신고하지 않았으면 언제 결정해서 고지했겠죠? 고지이 납부일 있겠지. 그 고지서상의 납부일에 다음 날부터 한다. 자, 효과. 소멸시효는 완성되면요. 국세 징수권은 기산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이해하시겠죠? 확정된 세액이니까 그걸 없애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앤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없애지니까 그 앞에 딸려있던 각종 이자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없어진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비교했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중단과 정지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에선 중단이나 정지의 개념이 없어요. 확정된 바 없으니까 세액이 확정된 바 없으니까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가 없죠. 소멸시효에선 있는 거고요. 그 아래 설명을 하나 못 드린 게 시효이익의 폭인데요. 이게 납세자가 시효이익이라는 게 있지. 그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아도 되잖아.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만 가지고 있으니까 납세자가 포기할 여부가 없는 거고요. 소멸시효도 포기 불가야.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렸는데 10년 지났어.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 그러면 법에서는 그걸 자연채무라고 불러.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갚을 수 있지.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미혼모였는데 혹은 많이 아팠는데 병원비를 안 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돈을 갚습니다. 그런 훈훈한 미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치료비가 50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만 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병원 이름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병원 홍보팀 그런 거 보면 흥분합니다. 우리 병원 광고할 일이 생겼구나 이러면서 흥분하면서 뉴스에 이제 막 던져주겠지.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갚은 거잖아.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냐 이거야. 세금도 원래 갚아도 되겠지. 민사상 논리에 따르면. 근데 우리 갚으면 안 되는 거야. 세금은. 왜냐하면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하겠어. 못 받은 거 있을 때 소멸시효 다 끝났는데 얘를 압박하는 수단을 대야지. 그거 내놔. 안 내면 조사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포기 불가야. 그럼 만약에 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환급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포기 불가야. 그래서 납부 의무가 없는데 냈으면 무조건 환급해 주는 거야.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배우죠? 우리 간이가세자 납부 의무 올해 이제 개정돼서 3,600만 원이잖아. 그거 의무가 없는데도 냈어. 그럼 무조건 환급해 주는 거야. 그럼 부당 이득이라고 부르는 거지. 국가 입장에선. 자, 이제 조세채권의 확보 제도로 가볼게요. 자, 소멸시효까지 다 있고 좋아. 좋은데 아이고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 거야. 뭐 조세채권 확보가 잘 안 돼. 납세자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납세자에게 잘 못 받겠어. 그래서 우리 채무제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납세 의무를 제3자가 떠가는 거야. 그걸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부릅니다. 승계. 즉 아버지가 안 낸 양도소득세 아들 보고 내라. 그걸 납세 의무의 승계라는 거죠. 세금 안 내고 죽으면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거잖아. 그렇죠?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세금도. 그러면 세금은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딸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딸이 죽으면요. 또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뽑아내겠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 합병되면 권리 의무가 모두가 승계가 되잖아요. 세금도 승계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 승계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거 있어.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같이 내라는 거죠. 같이. 연대하여 내라. 우리가 뭐 연대 책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연대 책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나 혼자 잘못했으면 나 혼자 책임져야지 왜 연대 책임이야. 그렇잖아요. 어쨌든 연대 책임. 제2차 납세무라는 세법에 고유한 제도가 있어요. 세법에만 있는 제도야. 굉장히 특이한 제도야. 원래는 갚을 의무가 없어. 인격이 다르면 갚을 의무가 없어. 여러분들 주식회사 제도를 배우잖아.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주주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 그렇지만 법인을 껍데기로 만들어 놓고 조세 포탈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 물적 납세의무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 보면 물상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물상보증. 그거와 유사한 제도고요. 저기 제2차 납세 의무를 조금 더 응용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러면 우선 합병 상속 여기서부터 할게요. 뒤에 제도는 제2차 납세니까. 자, 합병부터 볼게요. 합병. 여러분, 합병은 납세 의무 승계고요. 이따 배우게 되는 분할 있죠. 분할. 그건 연대 납세 의무예요. 서로 비교하셔야 돼. 합병이라는 건 합병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피합병법인이 있죠.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은 뭐예요? 죽는 애죠. 죽는 애. 소멸되는 애. 소멸법인. 피를 받죠? 웃어줄 때도 됐는데. 소멸법인. 소멸. 누가 존속해요? 합병법인이 존속하죠. 그래서 피합병법인이 모든 자산 부채를 여기에 승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병법인이 존속하지 않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도 있지. 그걸 뭐라 불러? 신설 합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존속하는 경우는 흡수 합병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뭐 흡수 합병, 신설 합병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누가 체납을 한 거야? 피합병법인이 낼 세금이 있겠죠? 피합병법인의 세금이 있으면 그거는 합병법인이 무조건 가져가는 거지. 자산부채를 다 승계했으니까. 그럼 한번 볼게. 피합병법인이 체납 상태, 즉 확정된 세금은 당연히 승계하는 게 맞겠지. 근데 확정되지 않은 세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즉 옛날에 2019년에 1월 1일에 합병을 했는데 아직 세무조사 안 받았어. 2016년 거 세무조사 받아. 죽어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16년 세무조사에서 부가고지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당시에는 신고할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증액 경정으로 새로이 확정되는 세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세금도 승계하느냐 이거지. 당연히 승계하는 거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성립한 것이든 확정한 것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모두 승계하는 거야. 성립분도 당연히 승계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납세의무의 승계 거기에 옆에다 써놔. 성립, 확정, 불문. 제목 옆에다 써. 그게 합병만 그런 것도 아니야. 상속도 다 그래. 승계한다는 건 다 승계하는 거야. 다. 성립 다 승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아. 이게 승계 의미를 아냐 이거지. 승계 의미를. 자, 한번 볼게. 내가 피합병법인의 재산이 100억 있었어. 그렇지? 부채가 한 60억 있었어. 40억을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에 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세무조사 받았는데 엄마 대박. 조사 추징세액이 100억이야. 100억. 너무 적어. 200억이야. 200억. 추징세액이. 그럼 저 합병법인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뭐야? 나 40억 받았는데. 그 신주 40억 줬는데. 100억, 200억이 추징돼? 나 40억만 낼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아니야. 합병은 무조건이야. 납세 의무 승계는 다 승계하는 거야. 200억 전체 전부 다 내야 되는 거야. 법인에게는 피와 눈물이 없어. 법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감정이 없어. 감정이. 그죠? 그냥 다 내는 거야. 그냥 너 같이 망해 이거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 이해하시겠죠? 법인에게는 피와 눈물이 없어. 그럼 비교해서 상속을 볼게. 상속. 상속은 민사상 제도가 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가 상속 받겠죠? 근데 아버지 빚이 더 많아. 그럼 당연히 포기할 수 있는 거지. 혹은 아버지의 자산을 한 대로 부채를 승계할 수 있어. 그걸 한정 승인이라고 불러요. 그런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 피와 눈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피상속인이 있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 우리 수동형으로 쓰기 때문에 이래. 피를 받죠? 이제 다음에 안 웃으면 얘기도 안 해. 이제 어쨌든 집에 가면 또 재밌어. 그래서 생각하면 또 재밌어. 어쨌든 간에 피해 상속인 있어.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러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야. 상속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얘기는 상속세가 아니야. 상속세는 원래 내는 거고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 혹은 내야 되는 세금이 있겠지. 그 세금을 승계하는 거야. 아버지가 안 낸 양도세, 양도소득세 등 이런 세금을 승계하는 거야. 그럼 이거 역시 성립한 것도 다 성립한 것도 승계하는 거야. 아버지가 신고 안 하고 돌아가셨어? 그것도 세무조사하면 다 같이 승계하는 거야. 상속이 내가 이제 세법학 하면 얘기하지만 아트야 아트. 종합 예술이야. 상속이 진정한 예술이야. 왜냐하면 상속세 조사 나오면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 다 조사하는 거야. 에브리띵. 그냥 다 조사하는 거야. 그럼 상속세만 맞는 게 아니라 모두 두들겨 맞아? 이것도 두들겨 맞는 거야. 대신 요거 두들겨 맞으면 상속세가 좀 줄어들어. 왜냐면 상속세 계산할 때 채무도 공제하거든. 저것도 조세 채무이기 때문에 다 공제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다 승계한다 이거야. 그래서 성립분도 승계를 하는 거야. 승계. 근데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100억이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빚도 있겠죠. 부채도 승계하겠지. 부채가 20억이야. 은행. 그러면 내가 80억 재산 받은 거잖아. 80억을 한도로 승계하는 거야. 어떻게 국가가 얘한테 받지도 않은 재산을 승계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대신에 상속세를 먼저 계산하거든. 그래서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 양도세가 60억 나와도 한도는 80억 다 내라는 건 아니겠지. 어디까지로? 상속세를 부채로 취급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상속세도 상속부채처럼 취급해 주는 거야. 상속세도. 그래서 상속에서 납세의무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도가 있다는 사실이야.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에는 모두 포함한다. 상속세도 포함한다. 그게 중요한 거지. 쫓아오시겠죠? 그래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합병 말씀드렸고 상속이 조금 더 중요한데 합병은 한도가 없음이야. 한도 없음. 제목 아래다 써놔. 한도 없음. 그런데 오른쪽에 상속에 보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고 돼 있죠. 상속세에서 한도가 있는 거야. 한도. 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인데 그 재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는데 그 부채는 모두 포함된다. 상속세도 포함된다. 이게 실무 가면은 겁나 어려워 여러분들. 상속세가 먼저 있는데 부채잖아 부채. 근데 양도세가 나오면 그거 승계하잖아. 그럼 상속세가 다시 줄어들지. 그럼 여기다 다시 껴. 그럼 또 다시 줄어들지. 그래서 순환 구조야. 엑셀 무한반복해야 돼. 엑셀 할 줄 아는 사람 무한반복 알아? 무한반복 알지? 거기다가 엑셀에다 걸어줘야지. 무한반복에 해서 그 순서값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안 뜰 거 아니야. 미안해. 이거 안 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엑셀도 하고 근데 이게 한 번에 해보면 복잡해. 무한반복 하는 거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이게 수식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는 여기 순환 참조 뭐 이렇게 나온다고. 미안해. 자 서로 마음에 안 좋네. 동그라미 2번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때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체납 상태였어요. 그래서 압류를 쳤어 국세청이. 그럼 소멸시효 중단되잖아. 상속되면 체납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상속인으로. 그래도 그 압류는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안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버리고 끝나버리잖아. 압류가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계속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말해 주는 거예요. 밑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속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있고 아들 있고 딸이 있었어.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게다가 한 1,000억 남겼어. 어마어마하게 화목한 가정이지. 그래서 서로 엄마 50%, 뭐 아들 딸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나눠 가지려고 그랬는데 어이구 새로운 아들이 2명, 새로운 딸이 2명 생겨요. 그러면 그들이 소송 걸고 이제 화목은 깨지는 거지.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지. 아버지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개새끼 되고 거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지. 그런 집안이 좀 많아요. 이제 보면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뭐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안에가 또 다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면 다 내가 봤을 때 다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자식이 또 욕하고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머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기 생일 행복해지면 돌아가신 상속세 하다 보면 야 망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0년치 통장을 까요. 10년치 카드도 까봐요. 그럼 망인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이러셨구나. 사망한 그 망인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탐욕적인 분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 술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아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있고 새로운 애가 나왔는데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냐 이거야. 얘도 상속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많이 나오잖아. 우리 대통령들도 YS도 뭐 친자가 있었느니 DJ도 누구 나오고 맨날 신문기사 보면 진짜니 아니니 하면서 친자 확인 소송은 절대로 못하느니 하는데 또 해보면은 나오고 막 이런 거 많잖아. 그치? 다 이게 그 망할 놈의 유전자 감식 기법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술이 모든 걸 좋게 만드는 건 아니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IT 기술 이거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옛날 아날로그가 좋았어 나는. 너무 좋았어. 그게 편하잖아요.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또 어제도 집에 저 와이프하고 애하고 집에 친정 갔습니다. 우리 애 그 수영장 우리 나만 없이 같이 우리 친정이 그 오크밸리인가 어디 갔어. 그 우리 동생 집안하고 나만 빼놓고 다 같이 수영장 가서 놀러 갔어요. 집에 10시쯤 제가 어제 좀 원래 11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하는데 어제 또 뭐 설명해 듣고 피곤해가지고 한 10시 조금 안 돼서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또 자려고 그랬는데 혼자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보려고 했는데 조금 야한 영화들이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내가 전에 야한 영화 몇 개 봤는데 그 다음부터 원재훈님의 취향 저격으로 계속 그걸 띄워주는 거야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와이프가 다시 넷플릭스 키면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뭘 봤는지 취향적 지금까지 시청 프로그램 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핸드폰으로 봐도 그 기록이 똑같이 남는 거야. 이거 TV에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걸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 내가 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집에 가서 그거 하나 볼 수가 없는 이 망할 놈의 IT 세상. AI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어제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저거 보고 싶은데 클릭하는 순간 남는 거야 이게.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모든 기록이 남아요. 그 망인들도 계좌, 신용카드 이런 거 없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깔끔하게 아버지 존경받으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깠더니 이상한 게 막 나와.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만 있는 거 그게 나쁘지 않잖아. 근데 안 좋은 기억이 생기는 거지. 다 이게 IT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모르는 거야. 누군지 고지를 해줄지 모르면 얘네들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상속재산 관리인.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어요. 변호사만 되는 건 아니야.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하면 될 수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해봤다가 다시는 안 합니다. 그 관리인 되면 또 인생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하면 돈 조금 더 준다는데 1억 불러. 1억 아니면 하지도 마. 복잡합니다. 이게 서로 와가지고 얘기하고 세무서 나한테 통지하고 복잡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포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 부채가 많아, 부채가. 그럼 나 상속 포기할 수도 있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 부채가 120억이니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망인이 남기는 재산 중에 보험금이 있어요. 보험금. 근데 보험금은 상속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상속이라는 건 망인이 남긴 재산이야. 근데 보험금은 망인이 남긴 재산은 아니야. 왜? 수익자의 재산이야. 수익자. 그냥 사망한 사람이 지금 경제적 실질은 남겼지만 법률적 평가는 수익자의 재산이야. 보험금 납입은 누가 해줬어? 납입은 망인이 한 거죠? 피상속인이 납입은 해준 거야. 근데 그 재산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재산은 수익자가 받는 거지. 그 수익자들이 대부분 상속인이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익자 상속인인데 뭘 해버린 거야? 상속 포기를 해버린다고. 그랬더니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납세 의무도 승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실제 사건이 있었어. 양도소득세를 체납해버리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재산이 부채가 더 많아. 상속 포기했어. 근데 보험금은 어마어마했던 거야. 한 30몇 억인가 있었어. 배우자가. 그러면 그 배우자는 보험금은 받되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야 법에 보니까 민법에 상속이라고 돼 있고 우리 세법은 그걸 차용하고 있으니까 상속 포기하면 납세면 승계 안 된다고 나와버린 거야. 국세청이 또 야마가 돌겠죠? 안 되겠다. 법을 개정한 거야. 어떻게 개정했는지 보면 납세 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고, 즉 보험금 납입은 누가 해준 거야? 적어도 피상속인이 해준 거지. 경제적 실질은 있어야 되니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는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이해하시겠죠? 상속 포기했더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너 상속인이다. 보험금도 상속받은 재산이 돼야 되겠죠? 어디에다 얹어주는 거야? 이 상속받은 재산에다 얹어주는 거야. 그럼 상속받은 재산이 이만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왜? 보험금 받아도 얘가 뭐 할 수 있어? 더 부채가 많으면 그거 토해내고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러한 요건들이, 과세 요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상속 포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승계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공동상속 볼게요. 공동상속. 자, 망인이 돌아가셨어. 피상속인. 이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30억을 받아. 을은 20억을 받았어. 근데 상속세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갑하고 을에게 계산되는 게 아니야.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50억 받은 것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와. 그 세금이 그냥 가령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각자 얼마씩 내면 되냐면 받은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면 돼. 그렇다면 60%니까 6억, 그렇죠? 그리고 얼마? 4억 내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 6억과 4억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건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얘한테 처음부터 얼마? 10억. 얘한테 얼마? 처음부터 10억.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느 누가 납부하면 끝나는 거고. 이게 연대 납세 의무야. 상속세는 얘한테 그냥 다 고지서 얼마 날리는 거야? 10억. 대신 이렇게 분담분은 줘. 너 6억인데 안 내면 10억이다? 이렇게 줘. 대신에 얘가 처음부터 10억 다 갖다 내도 아무 상관없어. 얘가 낼 거 제가 내도 상관없어. 그것도 징여로도 안 봐.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야. 대신에 이럴 수가 있지. 실제 이제 숫자를 조금만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바꿔볼게. 그냥 상속세가 10억인데 얘가 연대 납세 의무자가 받은 재산이 얘가 1억이야. 1억. 얘가 49억 받았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1억 받고 49억 받았어. 그래도 연대 납세 의무자에겐 각각 10억씩 다 부과한다면 갑의 입장은 진짜 억울하지. 내가 받은 재산이 얼마밖에 없는데 1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를 지더라도 각자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겠지. 그게 표현이에요. 한번 볼게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 가상금과 체납처분, 물론 이제 가상금은 내년부터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상속분 또는 대통령에 따른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거기다가 체크하면 되지. 상속을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세금을 진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 연대납세의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대납세의무를 사실 이해하려면 민법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번 상속으로 했으니까 똑같이 해볼게. 갑이 있고 을이 있어. 둘은 무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조금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기출문제 보면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 손도 대기 좀 힘든 면이 있어. 근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요 하나의 개념을 가지면 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일단은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하겠지. 조사를 해서 각자 부담분이 5대 5라고 해볼게. 50%, 6대 4로 해야지 또 비교가 되니까 60%, 40% 이렇게 돼 있어. 상속세로 10억이 나왔어. 10억이.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상속세 10억에 대해서 부가 고지를 해줘야 되겠지. 부가 고지를 해줘. 각자 얼마씩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한테 고지를 해주는 거야. 부가 고지. 근데 얘한테는 부가 고지했는데 얘한테는 부가 고지 안 했어. 부가 고지를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면 을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아무리 연대납세 의무가 있더라도. 연대납세 의무는 징수권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야. 부가권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가 아니야. 왜냐면 얘가 부가 고지 안 받으면 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나와서 세금 내래. 그럼 나는 다툴 기회조차 없었던 거야. 이게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는 징수권에 대한 연대지 부가권에 대한 연대는 아닌 거야. 이게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되는 거 항상 이거야. 과세한체의 부가권과 징수권을 혼돈하여 잘못 과세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가 고지가 연대야. 아니, 연대는 없어. 징수 고지야. 근데 이제 부가는 다 고지서는 날라갔어. 부가 고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야? 징수를 하겠죠? 그러면 부가는 연대하지 않지만 부가권은 연대하지 않지만 징수권은 연대하는 거야. 징수권은 연대한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원래로 치면 얘한테 6억, 얘한테 4억을 받는 게 정상적인 케이스지만 을에게 못 받을 가능성을 갑으로부터 징수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죠. 이게 납세 의무의 확장이 되는 거지. 과세관청은 갑과 을의 모두 공통재산이 있으니까 즉 재산이 늘어나니까 책임 재산이 늘어나니까 징수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쫓아오시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징수권이 연대니까 만약에 갑이 다 내 10억을 그럼 을은 낼 거 없죠? 그럼 소멸하게 되는 거야. 즉 연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면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의 채무는 국가에는 소멸하겠지. 대신에 둘 사이에선 내부의 부담 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사로 해결하면 돼. 민사사건으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래. 그래서 만일 이 케이스에 갑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라고 하면 을은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야. 대납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게 기본적인 컨셉이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쭉 한번 해볼게. 자, 의의부터 볼게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보면 되고 여러 명의 납세 의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납세 의무 전액을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게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중 한 명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도 소멸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갑이 납부하면 을도 소멸된다 이거야. 다만 납부한 자는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을 배우면 이제부터 좀 어려운 말 하나가 나오는데 절대적 효력이냐 상대적 효력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여러분 법을 배울 때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절대적이라는 건 모두에게 효과가 미친다는 거고 상대적이라는 건 그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걸 상대적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용어 정의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뒤에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저도 처음에 가르칠 때는 지금 여기 와서 한 2년 반 이렇게 3년째 거의 가르치는데 당연히 아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중에는
질문을 받아보면 결국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자체를 모르고 시작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뭐 나아진 건 특별히 없는데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이런 말도 몰라.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할 때 필요적 이런 말 배우잖아요. 필요적은 그거 자체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필요적이야. 임의적은 그게 없어도 효력은 발생해. 하지만 쓰면 그 쓴 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임의적이야.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 계시고,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그럼 잘 봐. 징수권은 연대납세의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징수권과 관련된 건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야. 잘 봐. 얘한테 돈 달라고 했어.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얘도 중단되는 거야. 징수권이니까. 그게 절대적 효력이야. 즉 갑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서 중단 사유가 발생해. 독촉을 했어. 납부하라고 했어요. 압류했어. 그럼 얘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죠? 얘도 같이 중단되는 거야. 그게 절대적 효력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징수권과 관련된 거니까. 징수권과. 그러나 납세 의무자 1인에 대한 부가처분의 무효 취소 사유는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부가권은 뭐야? 이건 연대가 아니잖아. 즉 누가 지금 을한테 여러분 제척기간이 도가했어. 부가 고지하지 않아서. 그러면 을에 대한 제척기간 도가부는 소멸되는 거죠? 확정 없이. 을은 끝난 거야. 을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도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갑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가권과 징수권은 다르다. 연대납세 의무자 1인이 국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때는 다른 납세 의무자의 의무도 그 한도 내에서 소멸된다. 징수권과 관련됐으니까 절대적 효력이 있고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는 것도 다 같이 줄어드는 거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징수권과 관련된 거죠. 소멸시효 완성은 뭐와 동일한 거야? 뭐야? 납부와 동일한 거지. 소멸되는 게 징수권의 소멸이니까. 제척기간의 완성, 도가는 완성인데 제척기간의 도가는 그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죠. 5번 질문 읽어볼까요? 연대 납세 의무자 각자의 납세 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될 것을 요하므로 어느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해되죠? 이건 부가권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했다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세법 배우는 사람 중에 거의 하이 클래스로 이걸 이해한 거야. 이게 다 몰라. 진짜 잘 몰라. 읽어서 암기할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조금만 응용해도 못 푼단 말이야. 자, 우리 연대납세 의무자 조문을 보면 민법 몇 조 몇 조 몇 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 오른쪽 가봐. 그래서 이제 다 이해했어요. 자, 연대 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 그 채무는 연대 채무로 한다 돼 있죠. 지금 방금 배운 거랑 똑같지. 각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또는 동시에 순차로 모든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아무한테나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과세관청은 아무한테나 받으면 되는 거야. 아무한테나.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가권이죠? 미치지 않는 거지. 무효 취소는 여러분 부가권과 관련된 거죠? 이행 청구의 절대적 효력. 쫓아오시겠죠? 그 화살표 이제 연결이 되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게 법에 규정돼 있죠. 이때 그 고지는 부가고지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었잖아. 다 끝난 거야. 그런데 문제가 어려우니까 3번 한번 봐봐. 기출문제.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된다. 이 정도 나오는 거야. 뭐 꿀이지 꿀. 4번. 어느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도 그 납세 의무를 면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런 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야. 객관식에서. 꿀이지. 부가권을 지문에 한번 내면 다 틀리는 거야. 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부가권에 대한 요 내용이 만약에 나오면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이제 왼쪽으로 와봐요. 그럼 국세기본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연대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게 있죠. 첫 번째가 공유물 공동사업 재산의 연대납세 의무 돼 있죠. 그래서 그 연대납세 의무자, 공유자, 공동사업자. 그리고 분할, 채무자 회생. 선생님, 상속도 연대납세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여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죠. 상속세에서 있어. 상속세에서. 개별세법에서 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유물 있죠. 이 공유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상속 재산은 공유 재산이야. 공동 상속인들 간의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 해석할 수도 있고, 개별세법에서는 좀 더 확인적 규정으로 연대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자, 같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공동 사업자 간에는 뭐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게 국세기본법상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별세법에 특칙을 둘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가보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 다만 소득세법에선 다시 예외를 둬서 그 공동사업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이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납세 의무자에게 모두 과세하되 다른 주된 납세 의무자 이외의 자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다시 특칙을 두고 있죠. 그것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 갑과 을이 같이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을 했어요. 부가가치세 1억을 체납했고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이걸 2억을 체납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2억을 체납을 했어. 그런데 둘은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 거짓 신고하지 않은 경우부터 보자. 거짓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에는 특칙이 없어. 그래서 공동사업을 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데 소득세가 둘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연대납세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연대납세 의무 없는 거야.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대납세 의무를 지겠지만 소득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했다라면 그 주된 합산자에게 소득세를 합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주된 사업소득자 이외, 주된 소득자 이외자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자, 분할 한번 볼게요. 분할. 자, 분할은 이런 건데요. 그럼 이제 법인세 배우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니야? 어떤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 회사에 갑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 사업, 그냥 어떤 사업부를 할까? 전자사업부 하고요. 반도체 사업부가 있었다고 할게. 반도체, 가전. 삼성전자는 4개 회사지, 4개 회사.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부가 크게 4개야. 요즘 5개. 그래서 가전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핸드폰 모바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요즘 전장사업부. 하만 인수한 거 몰라? 이어폰, 에이씨, 진짜 무식한 새끼들. 자동차 전장이라고 있어. 어쨌든 크게 5개 정도 사업부가 있어. 같은 회사지. 그렇지만 사장이 4명이야, 사장이. 거기. 사장이 대표이사 4명이야, 삼성전자. 왕국이지, 왕국. 매출 300조. 영업이익 잘 나올 때 요즘에 한 50조까지 했었죠. 영업이익이 50조라는 얘기는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거야? 한 4조 번다는 거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1조씩 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일주일에 1조. 이제 대단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1조. 그러면 7일로 나누면 한 1,500억씩 하루에 버네. 영업이익이 하루에 1,500억이네. 그러면 한 시간에 한 80억씩은 번다는 얘기네. 70억, 80억은. 그렇잖아요. 한 시간에. 1분의 1억은 그냥 영업이익이 넘게 떨어지네. 1분의 1억은 왕국이지, 왕국.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을 버는 것이. 그런 큰 회사가 있는데 요즘 이제 분할 이슈가 되게 많지. 삼성전자. 지주회사 만들어서 분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요걸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갑이 가전 가지고 있고 을 회사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을회사는 반도체 가져가라. 그러면 갑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갑회사를 존속법인이잖아. 존속. 이걸 분할법인이라고 부르고 을법인을 분할신설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분할법인. 용어를 조금 알아야 돼. 분할신설법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거는 갑회사의 명의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교재 한번 보시면 존속하는 경우를 얘기한 거야. 존속하는 경우. 근데 소멸할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갑이라는 가전사업부가 갑이 아니라 을이 되고 여기가 병이 된다는 거죠. 회사를 없애고 완전히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 혹은 그 떼어낸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죠. 그걸 분할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거기 보시는 것처럼 존속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3개가 있지. 분할법인,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그걸 분할신설법인이라고 하고 합병을 한다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소멸하는 경우는 분할법인은 없는 거죠. 소멸했으니까 갑은 그대로 없어졌으니까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분할신설법인은 왼쪽에 있는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있죠. 걔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 자, 올해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그럼 옛날에 이 회사의 재산이 한 100억쯤 있었고 50억쯤 있었어. 그러면 책임 재산이 150억이 있는 거 아니야. 크게 놓을까? 150조가 있었어. 그러면 각자 지금 100조 가져가고 50조 가져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체납한 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 각자 책임지라는 얘기야. 각자 연대하여. 갑의 세무서에서 갑에 오겠죠? 근데 갑이 체납하면 누구도 연대하여 납세 의무 지는 거야? 을도 연대하여 납세 의무 지는 거야. 연대하여. 책임재산이 있으니까. 올해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이게 70이 나와서 70이. 그럼 옛날 법에 따르면 얘도 70 다 내야 돼. 하지만 올해는 한도를 주겠다는 거야. 한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정된 내용은요. 분할로 승계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야. 분할로 승계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아시겠죠? 갑은 재산이 50밖에 없는데 70 다 책임지라고 하면 너무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합병은 그런 거 없어. 합병은 분할은 연대 납세 의무에 있어서 지금 한도가 생겼다. 아주 중요한 거 올해. 그리고 오른쪽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건 많은 사람이 비판하는 건데 자, 채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채권자들이 이 회사를 죽이면 자기 돈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좀 살려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회상에 따라서 이 회사 주주의 주식을 다 없애버려. 그리고 자기가 새로 주주로 돼. 일종의 출자전환 비슷한 거지. 그렇게 만드는 게 신회사 설립인데요. 그러면 법인명도 바꾸고 완전 새로운 회사로 바뀌는 거야. 그럼 잘 봐. 기존의 회사의 주식을 다 없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출연하면 전혀 다른 회사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거는 갚아야 되겠지.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비판하냐면 야, 없는 회사를 무슨 연대납세 의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없는 회사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채무만 남겨놓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주대우라는 회사 알지? 주대우. 대우. 망했잖아. 주대우가 근데 아직 살아있다? 내가 거기 좀 높은 사람 만났었어. 근데 살아있어. 빚만 8조인가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아직 있어. 빚만, 채무만 8조. 자산 0, 채무만 8조. 멋있는 회사죠? 사람이 사고 치려면 그 정도 해야지. 어쨌든 8조만 있는 그런 회사 있어. 걔네 채무 새로 만든 회사 신회사가 승계한다 이거. 근데 이건 승계로 하면 돼. 승계로. 근데 연대라고 규정해서 비판이 좀 있어. 어쨌든 연대 납세 의무 규정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 마무리하고요. 아니 마무리하는 게 다음 페이지 가보고요. 공동 상속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동사업도 말씀드렸어요. 공유물 공동사업. 소득세법상에는 개별세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가 원래 없는 거지만 거짓으로 하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18년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지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그렇지 않죠? 소득세법엔 특징이 있다고.
어떤 말이 있어야지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 손익 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 주된 납세 의무자 이외 주된 사업자 이외의 자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우리 제2차 납세 의무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세채권 확보에 대해서 배우고, 즉 원래 납세자 이외의 자들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케이스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세법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인 제2차 납세를 배우는 거야. 민법에도 연대 납세 의무 이런 거 다 제도가 있어. 근데 제2차 납세 의무는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 아주 특이한 제도야. 원래 내야 되는 애한테 부담시키지 않는 거야. 세법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 교수님들도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논문도 내고 하는 거죠. 자, 제2차 납세 의무의 첫 번째 특징을 볼게요. 유형이 네 가지야,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 두 번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세 번째는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네 번째는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 시험엔 2번, 4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시험엔 2번, 4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2번, 4번이 대부분이야. 1번, 3번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2번, 4번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원래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 그럼 얘를 3번 가지고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법인이 있는 거야. 법인. 아니 3번이 아니라 2번 가지고 얘기해 볼게. 내가 2번, 4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맞죠? 근데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은 껍데기야. 껍데기. 응? 그래서 이 법인의 세금 법인세가 나왔는데 이 법인세를 법인이 안 내는 거야. 근데 이 회사의 주인들이 있겠죠?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주를 우리 세법에서는 이따 배우겠지만 과점주주라고 해. 과점주. 실제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 경영을 사실상 하는 자.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얘네들이 법인은 껍데니까 여기 돈 막 다 빼돌릴 수 있잖아. 여기에 있는 돈을 다 빼돌리고 법인은 형해화시켜서 껍데기만 남겨서 체납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비록 법인과 여기 주주는 개별 인격, 별개의 인격이지만 누구에게도 주주에게도 과점 주주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제2차 납세 의무예요. 그런데 이런 거지. 이 제2차 납세 의무는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저 법인세가 부과 취소가 돼. 필요 없는 거야. 저 법인세 부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인세가 취소되면 당연히 얘 것도 취소가 돼야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쫓아간다. 부종성이라고 불러. 부종성.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인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여기서 고지서를 날리면 안 돼. 다시 한번 법인의 재산이 있으면 법인에서 징수를 다 하고 그의 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만 과점주주에게 돈 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걸 보충성이라고 불러요. 보충성. 연대 납세의무하고는 좀 다르지. 연대 납세의무는 보충성 없어. 그냥 처음부터 다 달라고 하면 돼. 제가 돈이 많건 얘가 돈이 많건 상관없어. 그냥 처음부터 다 고지하면 되는 거야. 연대 납세 의무. 하지만 우리 연대 납세 의무가 아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등 제2차 납세 의무는 보충성이 있는 거죠. 부종성과 보충성은 여기 모든 제2차 납세 의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야. 즉 네가 대신 책임져라 라는 거지. 대신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원래 채무가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야. 본세와 가산세도 부종성이 있듯이 여기도 있는 거고요. 보충성이 있다 이거지. 주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된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일단 느낌은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요것들은 편하게 보시면 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